자, 이제 오늘서부터 크리티컬 솔루션이 시작이죠. 근데 뭐 나라에 괴질을 돌아서 첫 강의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실강이 아니라 인강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조금 저도 아쉽고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오늘은 이제 크리티컬 솔루션 1회인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크리티컬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론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이론에 관련된 이론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갖다 풀면서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론을 이해하고 이론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강의는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해당 단원에 대한 강의 그 주요 내용을 갖다가 이제 요약을 할 거예요. 뭐 당연히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만을 찝는 거기 때문에 장황하게 길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 위주로 혹은 기억해야 될 것 위주로 찝어서 설명할 거고, 제가 거의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정도의 내용들만 뽑아서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된 강의를 보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문제를 풀고 그런 방법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크리티컬 솔루션 같은 경우는 물리화학이 9강까지고 그 다음에 무기 분석이 각각 7강씩 있어서 토탈 14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1강부터 9강까지는 물리화학 위주로 쭉 나가고 그 이후서부터는 무기하고 분석을 갖다가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무기 한 주하고 분석 한 주하고 무기 한 주하고 분석 한 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도를 갖다 나가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주 24주 차에는 물리무기 분석에 대한 모의고사를 한 주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토탈 24주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강이니까 봅시다. 이 1강에서는 연력학 파트하고 이제 연력학 파트 중에서 조금 앞에 부분 기체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이러한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이상기체. 제일 처음에는 이제 기체하고 실제 기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먼저 이상기체. 이상기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인력이나 반발력 같은 상호작용력이 존재하지 않는 인력도, 반발력도 모두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러한 이상기체들이 만족시키는 기본 법칙들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1번서부터 5번까지는 이상기체만이 100% 만족시키고 실제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한 조건에서 만족을 시키고 아주 극한적인 조건, 뭐 예를 들어서 온도가 너무 낮다든지 압력이 너무 높다든지 그런 조건 하에서는 잘 만족시키지 않는 이런 법칙들이죠. 이상기체인 경우에만 항상 만족시키는 법칙들이 여기 1번서부터 5번까지 나오는 겁니다. 뭐 다들 알다시피 보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압력은 부피하고 반비례한다. 샤를의 법칙, 압력은 온도에 비례한다. 여기서 온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이런 거 아니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압력은 부피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부피는 압력이 부피와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를 전부 부피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몰수에 비례하며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비례식이니까 비례상수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그 비례상수를 우리가 기체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리하죠. 그러면 PV는 이퀄 nRT라고 얘기하는 압력, 온도, 부피 사이의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상태방정식이 나오죠. 우리가 상태를, 연력학적 상태를 정의할 때 압력, 온도, 부피, 그리고 몰수 이런 걸 가지고 정의를 하죠. 상태를 정의하는 변수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보여주는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상태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앞서에서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위의 세 개의 법칙은 이상기체일 경우에만 100% 만족시키죠. 따라서 이것은 이상기체일 경우에 100% 만족시키는 상태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R은 기체 상수죠. 8.314 줄퍼 K몰로 표현하기도 하고 0.082 ATM 리터 K몰로 표현되기도 하고 당연히 화학과 졸업했으면 화학 교육과 졸업했으면 이건 다 알고 있겠죠. 이건 문제에 안 주어집니다.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볼튼의 분압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것도 역시 실제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만 만족시키고 이상 기체인 경우에만 100% 만족시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혼합기체를 집어넣었을 때 혼합기체가 나타나는 각각의 압력은 각 성분기체가 뭐 예를 들어서 기체가 세 가지 있다. 그럼 ABC라고 얘기하는 각각의 성분기체를 그 용기 안에다 집어넣었을 때 나타내는 압력, 그걸 부분압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부분압력들의 합이 곧 혼합기체 전체의 압력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용기에다가 A만 따로 집어넣었을 때 나타내는 압력, 그걸 A의 분압이라고 정의하고 B만 집어넣었을 때 나타내는 압력, 뭐 A만 집어넣었을 때의 압력, A의 분압, A 빼고 B만 집어넣었을 때의 압력, B의 분압, B 빼고 이제 C만 집어넣었을 때의 압력, C의 분압이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용기 내에 A와 B와 C를 각각 NA, NB, NC몰까지 집어넣었을 때 나타나는 압력이 P 토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각 성분 기체의 분압이 P 토탈 그 각 성분 기체의 분압을 다 더하면 그게 전체 압력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돌탄의 분압 법칙이죠. 자, 이때 각 성분 기체의 분압에다가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의 그 상태 방정식을 적용을 시키면 PA는 V분의 NA RT, 그 다음에 PB는 V분의 NB RT, 그 다음에 PC는 V분의 NC RT가 되고, 따라서 어떻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공통 부분을 빼면은 V분의 RT 해놓고 난 다음에 NA 플러스 NB 플러스 NC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이것을 요게 그러니까 결국은 혼합기체의 기체의 몰수의 총합이 되죠. 그래서 N 토탈. 그래서 결과적으로 P는 N 토탈 RT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 이것을 돌턴의 분압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돌턴의 분압법칙을 설명하고 유도하는 과정에서 뭘 가정을 했죠? 이상기체를 가정했죠. 따라서 돌턴의 분압법칙도 어떠하다? 이상기체일 때만 항상 만족시키는 이상기체의 법칙 중에 하나다. 실제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조건 하에서 적절한, 그러니까 뭐 낮은 온도, 죄송합니다. 낮은 온도가 아니라 뭐 상온 혹은 그 이상의 온도, 혹은 압력이 좀 낮은 경우, 이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만족시키고, 실제 기체인 경우에 극한적인 조건, 압력이 너무 높다든지, 온도가 너무 낮다든지, 그런 극한적인 조건 하에서는 거의 잘 만족시키지 않는 법칙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 PA를 P 토탈로 나누어줘요. 그러면, NA, RT, V. 이 녀석은 V분의 NA, N 토탈 RT가 되죠. 공통인 것들 지워버리게 되면 혼합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체의 총몰수분의 그 중에서 A의 기체의 몰수 B가 나오고 이것을 용기 내에서 A의 몰분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상기체, 돌턴의 분압법칙을 다시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돌턴의 분압법칙을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전체 압력에다가 혼합기체 속에서 특정 성분이 차지하는 몰분율을 곱해주면 그 성분기체의 분압이 나온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거는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지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지표. 그것이 뭐냐? 바로 압축인자다. 압축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PV를 nRT로 나누어 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만약에 이상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온도, 압력, 부피에 상관없이 PV는 이퀄로 nRT라고 얘기하는 상태 방정식을 만족을 시키죠. 항상 만족을 시키죠. 만족을 시키죠. 그러니까 Z가 어떻게 됩니까?
PV에다가 nRT 대신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1 나오죠. 그래서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압축인자가 어떠한 온도, 압력, 부피에서도 항상 1이라는 값을 갖다 가져요. 근데 실제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기체에서는 Z는 항상 1이 나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실제 기체하고 이상 기체의 차이점을 갖다가 보여주는 가장 좋은 지표 역할을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압축인자다. 그러면 압축인자를 실제 기체에서의 압축인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자, 약간 정리를 해봅시다. Z는 PV 오버 nRT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n을 위쪽으로 P를 아래쪽으로 보내면 V분의 n 그 다음에 RT분의 P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V분의 n은 뭡니까? 실제 기체의 부피를 실제 기체의 몰수로 나눠준 거죠.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몰 부피죠. 누구의? 실제 기체의 몰 부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PV는 이퀄 nRT. 이건 이상기체죠. 이상기체에서 모든 이상기체는 온도, 압력, 부피에 상관없이 PV는 이퀄 nRT를 만족시키죠. 그러면 이상기체의 몰 부피는 어떻게 되죠? n분의 V죠. 그리고 그걸 정리하면 P분의 RT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P분의 RT는 무엇에 해당이 된다? 이상기체의 몰 부피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압축인자 Z는 뭐다? 실제 기체의 몰 부피와 이상기체의 몰 부피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그래서 압축인자는 정의가 이렇고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온도, 압력, 부피에 상관없이 항상 1이고 실제 기체에서는 이 압축인자 값이 이상기체의 몰 부피에 대한 실제 기체의 몰 부피의 비율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던 것처럼 입자와 입자 사이에 상호작용력이 존재하는 실제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상기체와 달리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제한적으로만 만족시킨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면 실제 기체를 위한 상태 방정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기체를 위한 상태 방정식이 여기에 주어져 있는 비리얼 상태 방정식하고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리얼 상태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PVM 원래 PV는 이퀄 nRT고 그러면 P n분의 V는 이퀄 RT 이상기체죠.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 따라서 PVM은 이퀄 RT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뒤에 그 이상기체하고 실제 기체 사이의 차이를 갖다가 전개식을 통해서 표현을 해주는 압력에 대한 전개식 혹은 아니면은 몰 부피에 대한 전개식을 통해서 그 표현을 해주는 이러한 상태 방정식을 갖다 우리가 비리얼 상태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리얼 상태 방정식에서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이게 없죠. 이 앞에 1만 있는 거죠. 그래서 PVM은 이퀄 RT다 이렇게 뜬다는데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 사이의 차이점을 이 뒤에 있는 항을 통해서 보정해주는 방식으로 이걸 갖다 이제 전개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정을 해줌으로써 이상기체와 실제 기체의 사이를 갖다가 커렉션한 실제 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비리얼 방정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 비리얼 방정식에서 얼마나 커렉션을 잘하는지를 결국은 결정짓는 건 뭡니까? B-, C- 뭐 이런 식의 계수값 이걸 갖다가 비리얼 계수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비리얼 계수가 무엇이냐가 결국은 이 실제 기체가 이 주어져 있는 실제 기체 상태 방정식이 실제 기체의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결정해주는 요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B-, C- 같은 비리얼 계수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이것은 실험값이에요. 실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전개식 형태로 전개한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계수값을 실험에 의해서 결정함으로써 실제 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제공한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갖는 게 비리얼 방정식입니다. 당연히 사용하고 있는 계수들이 실험에 의해서 결정된 값이니까 굉장히 잘 맞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형태의 상태 방정식이 갖는 문제점이 하나가 있죠. 뭐가 문제점입니까? 실제 현상을 갖다 잘 설명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다. 그냥 실험값에다가 두드려 맞춘 것일 뿐 그것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설명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비리얼 상태 방정식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건 압력에 대해서 전개를 한 거고 이건 몰 부피에 대해서 전개를 한 거죠. 압력과 몰 부피는 서로 당연히 반비례 관계를 가질 테니까
압력에 대해서 1승, 2승, 3승, 4승으로 전개를 한다면 몰 부피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3승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험에 의해서 결정이 된 기체 종류별로 결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질소는 BC 값이 얼마다, B-C 값이 얼마다, 뭐 산소는 B-C 값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기체별로 결정이 되는 실험값을 사용을 해서 전개식을 통해서 실제 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묘사하는 것, 그것을 비리얼 상태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좀 더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느냐? 자, 압력과 부피에 실제 기체하고 이상 기체 같은 경우에 차이점이 이상 기체는 인력과 반발력이 존재하지 않죠. 반면에 실제 기체는 인력과 반발력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인력이나 반발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실제 기체의 온도, 압력, 부피, 압력이나 부피 같은 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갖다가 보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인력, 반발력. 자, 원래는 인력이나 반발력이라는 게 항상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인력과 반발력이 동시에 실제 기체의 압력에 영향을 미치죠. 당연히 부피에도 인력과 반발력이 동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압력과 부피, 실제 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인력과 반발력을 모두 동시에 고려를 해서 보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보정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판데어발스는 약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근사를 적용을 하죠. 그래서 압력에는 인력만 영향을 미치고 반발력은 실질적으로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근사를 해버려요. 실제는 안 그렇죠. 영향을 주죠. 근데 그 효과를 작다고 생각해서 무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압력에는, 실제 기체의 압력에는 인력만이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피. 부피에는 인력과 반발력 중에 누구만 영향을 주는 걸로 가정을 하느냐? 반발력만 영향을 추록 끼치고 인력에 의한 실제 기체의 부피에 인력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걸로 가정을 해서 무시를 해버립니다. 실제가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판데어발스가 그렇게 가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기체의 부피와 이상 기체의 차이점을 보정을 할 때, 부피 보정을 할 때는 반발력 효과를 고려를 하고,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의 압력 차이를 보정을 할 때는 인력 효과만을 고려를 해서 보정을 하겠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판데어발스의 상태 방정식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반발력이 존재하는 실제 기체의 부피하고 이상 기체의 부피를 갖다가 서로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당연히 반발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부피를 팽창시켜주는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밀어줘서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리를 멀게 해서 부피를 팽창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실제 기체의 부피는 이상 기체의 부피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얼마만큼이 크냐를 갖다가 이제 보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기체의 부피와 이상 기체의 부피를 보정을 해주려면 이상 기체의 부피에다 뭔가를 더 해줘야 돼요. 자, 반발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뭐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시다. 반발력이 있게 되면은 입자를 갖다가 내가 외부에서 압력을 했을 때 어느 순간서부터 더 이상 압축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뭐가 있기 때문에? 반발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결국은 뭐를 만들어주게 되느냐면 입자의 고유 사이즈를 갖다가 만들어줘요. 그래서 처음에 압력을 주게 될 때는 순조롭게 부피가 압축이 되는데 얘의 입자와 입자가 강력한 반발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접점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부피 압축이 대단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판데어발스는 반발력에 의해서 그 입자가 갖게 되는 부피를 입자의 고유 부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입자의 고유 부피를 이상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반발력이 없으니까 입자의 고유 부피가 없고 실제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고유 부피가 있죠. 그래서 이상 기체의 부피에다가 실제 기체가 갖는 고유 부피를 더해준다면 그것이 실제 기체의 부피와 같을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 기체의 고유 부피에 해당되는 매개 변수 값을 B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종의 실제 기체의 고유 몰 부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몰수가 n몰이 있다라고 하면 1몰당 고유 부피에다가 몰수 n을 갖다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nb가
실제 기체의 고유 부피에 해당이 돼요. 이상 기체의 부피, 이건 빈 공간의 부피죠. 빈 공간의 부피에다가 입자의 고유 부피를 더해주게 되면 그게 실제 기체의 부피가 된다. 뭐 이런 개념을 갖고 보정을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기체의 압력하고 이상 기체의 압력을 갖다가 비교해 봅시다. 아까 판데어발스가 뭐라고 가정을 했죠? 압력에는 뭐만 영향을 미친다? 인력만. 인력은 압력을 증가시켜주는 효과를 가질까?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가질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체의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기체 입자가 벽면을 움직이면서 때려가지고 벽면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심. 그게 압력의 본질이죠. 자, 그런데 기체 입자가 벽면을 때리려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다른 기체 입자가 있어요. 기체 입자가 벽면을 때리려고, 기체 입자가 벽면을 때려야지만 벽에 압력을 가하죠. 벽면을 때리려고 좀 존재하고 있는데 주변에 다른 기체가 있어요. 근데 그 다른 기체가 자기 쪽으로 인력을 작용해. 그럼 얘가 어떻게 되죠? 직진 벽 쪽으로 가지 못하고 그 기체 입자 쪽으로 끌려가겠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벽면에 대한 충돌 빈도수나 충돌 횟수를 줄여주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압력이 감소하게 되겠죠. 따라서 압력 효과만을 고려했을 때 이상 기체의 압력은 실제 기체의 압력보다 작을 수밖에, 실제 기체의 압력은, 죄송합니다. 인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제 기체의 압력은 이상 기체의 압력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인력은 압력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제 기체의 압력은 이상 기체의 압력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 둘을 이퀄 관계를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뭐 실제 기체의 압력에다 뭔가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P에다가 더해줍니다. 뭘 더해주느냐? Vn분의 1의 제곱을 더해줘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도 뭔가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어떤 매개 변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판데어발스 매개 변수 A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더해줘요. 그래서 실제 기체의 압력에다가 이걸 더해줌으로써 이상 기체의 압력을 만들어준다. 이런 개념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걸 다시 풀어서 쓰게 되면 실제 기체의 압력에다가 A에다가 Vn분의 1, Vm이라고 얘기하는 건 몰 부피죠. N분의 V니까 V분의 N의 제곱,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할 수가 있더라.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V는 거리의 3승이죠. 그러면은 제곱을 하게 되면 거리의 6승이에요. 이게 결국은 뭐를 보정을 해주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거리의 6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분산력에서 인력 효과를 얘기를 하죠. 사실 그런 식으로 보정을 해주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얘도 그러면 거리에 대한 6승이 되고, 분산력에서 인력도 거리에 대한 6승이 되고, 그래서 한마디로 V의 제곱일 때가 분산력에 대한 가장 적절한 커렉션, 보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곱 형태로 표현을 갖다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P 이상, V 이상은 nRT다.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P 이상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V 이상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요거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되죠. 그래서 집어넣게 되면 P 플러스 A에다가 V분의 N의 제곱, 그 다음에 V 이상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NB를 이동시키면 V-NB가 되겠죠. 이퀄 nRT. 그래서 얻어지는 게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이에요. 자, 여기서 n을 이퀄로 1을 집어넣어 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P 플러스 A. 그 다음에 몰수가 1몰일 때의 부피는 얘의 뭐에 해당이 되죠? 몰 부피에 해당이 되죠? V-B는 이퀄 RT.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을 표현할 때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해요. 요거는 몰 부피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 거. 요거는 그냥 몰 부피가 아니라 실제 기체의 부피를 이용해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은 요렇게 혹은 요렇게 얻어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은 시험 문제에 주어질 수도 있지만 안 주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에 보면은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갖고 있죠. A라고 얘기하는 변수, B라고 얘기하는 매개 변수. 이거 뭐에 의존한다?
기체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산소냐, 질소냐, 뭐 플로르냐 이런 거에 따라서 AB 값이 각기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일 온도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보일 온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가장 가깝게 행동하는 온도예요. 따라서 온도가 TB에 도달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실제 비리얼 상태 방정식에서 보면은 이 매개 변수 값들 B, C 같은 비리얼 계수값이 있죠. BC 혹은 B-C- 같은 비리얼 계수값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리얼 계수값 같은 경우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은 B에서 C로 갈수록 점점 기여도가 작아져요. 뒤로 가면 갈수록 상대적으로 기여도가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압력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높지만 않다면 첫 번째 비리얼 계수까지만 고려를 해주면 됩니다. 근사적으로. 이런 식으로. 근사적으로. 압력이 지나치게 높지만 않다면 이런 식으로 근사해 줄 수가 있는데 이 보일 템퍼레이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온도냐면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가장 가깝게 행동하는 온도예요.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가장 가깝게 행동한다? 결국은 뭐가 되는 거죠? PVM은 이코르 RT라고 얘기하는 공식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일 온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비리얼 상태 방정식에서 B-나 B 같은 이 비리얼 계수값이, 첫째 비리얼 계수값이 제로가 되는 온도. 그래서 PVM은 이코르 RT의 공식을 만족시킴으로써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에 가장 가깝게 행동하는 온도. 그러한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보일 온도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리얼 계수값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의 매개 변수 AB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의 매개 변수 AB는 오로지 기체의 종류에만 의존을 해요. 근데 B, C 혹은 아니면 B-C- 같은 이런 비리얼 계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체의 종류에도 의존을 하지만 기체의 종류에도 의존을 하지만 온도에도 의존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이건 기체의 종류뿐만 아니라 현재 온도에 따라서도 바뀌는 값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비리얼 계수값이에요. 근데 보일 온도란 뭐다? 바로 이 비리얼 계수값이 온도에 따라서 바뀌는데 특정한 온도에서는 이러한 비리얼 계수값이 0이 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첫째 비리얼 계수값이 0이 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와 가장 가깝게 행동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비리얼 온도라고 얘기를 한다. 자, 임계상수. 임계상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임계상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임계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임계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기체와 액체 사이에 구분이 불가능해지죠. 그런 현상이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가 임계 온도, 임계 압력 혹은 임계 부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는 것은 판데어발스 기체에서의 임계 상수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자, 판데어발스 기체에서 여기가 압력, 그 다음에 여기가 압력, 그리고 여기가 부피라고 얘기를 할 때,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을 만족하는 기체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온도에 따라서 이 곡선이 어떤 식의 양상을 보이느냐, 온도가 낮을 때는 이러한 S자 커브 형태를 갖다가 보여줘요. 근데 이 S자 커브 형태가 자세히 살펴보면 말이 안 되는 게 특정한 지점에서는 어떤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압력을 증가시켰더니만 부피가 증가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을 가지고 이런 S자 커브를 설명하기 위해서 맥스웰 작도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도입을 합니다. 맥스웰 작도법은 뭐냐면, 자, 이런 S자 커브가 나타날 때 그걸 갖다 판데어발스 루프라고 얘기를 해요. S자 커브가 나타나는 부분을 판데어발스 루프라고 얘기하는데, 이와 같은 판데어발스 루프가 나타났을 때 수평선을 하나 긋습니다. 수평선을 어떻게 긋느냐? 수평선 위쪽의 면적하고 수평선 아래쪽의 면적이 서로 같아지도록 수평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수평선을 긋고 난 다음에
수평선의 요 위아래 부분을 제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끊어진 직선 형태가 나오죠. 이렇게 얻어놓으면은 이게 그 실제 기체의 상전이 압력하고 굉장히, 상전이 온도 압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냈어요. 그래서 판데어발스 곡선을 그리면 판데어발스 루프가 나타나는데, 맥스웰 작도법을 이용을 해서 그 얻어진 판데어발스 곡선에서 판데어발스 곡선을 갖다가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의미가 뭐냐? 특정한 압력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몰 부피를 갖게 되더라.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압력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몰 부피가 나타난다. 아, 상전이구나. 여기는 기체, 여기는 액체. 그래서 기체에서 액체로의 상전이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을 가지고 상전이를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 이게 온도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점점 어떻게 되느냐? 온도를 조금 올렸어요. 온도를 노란색, 그러니까 T1, T2, 이거 조금 온도를 올렸다라고 합시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이 판데어발스 루프가 나타나는 현상이 점점 옅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옅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맥스웰 작도법에 의해서 액체와 기체의 몰 부피를 각각 구했을 때 액체와 기체 사이의 몰 부피 차이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는 액체와 기체의 몰 부피가 꽤 차이가 났죠. 여기서는 액체와 기체의 몰 부피가 더 줄어들었죠. 그러다가 이게 온도가 임계 온도라고 얘기하는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임계 온도라고 얘기하는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의 변곡선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임계 온도에서는 드디어 판데어발스 루프가 사라지게 됩니다. 판데어발스 루프는 뭘 상징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상전이를.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이게 판데어발스 곡선이 변곡점을 가지면서 루프가 사라지는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된다? 상전이가 사라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임계온도라고 얘기하는, 임계온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액체와 기체의 구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죠.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기체에서는 특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S자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변곡점을 가짐으로써 판데어발스 루프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무엇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 액체와 기체의 구분이 불가능해지는 상황, 즉 액체와 기체 사이에 상전이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데어발스 루프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온도를 판데어발스 기체에서는 무엇으로 생각한다? 임계 온도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TC, PC, VC라고 얘기하는 임계 온도, 임계 압력, 임계 부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에서 판데어발스 루프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처음 온도, 그리고 그때의 압력, 그때의 몰 부피를 갖다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거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굳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거를 해볼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P는 이코로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에 보면 P는 Vm-B에다가 RT에다가 마이너스 A에다가 Vm분의 1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자, 여러분들 아까 그 판데어발스 루프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곧 뭐를 갖다가 나타내게 된다? 곡선이 변곡점을 갖는 형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언제 얻어져요? 한 번 미분을 했을 때, 그리고 두 번 미분을 했을 때, 그것이 전부 어떻게 될 때? 0이 될 때. 이것이 결국은 변곡점의 정의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판데어발스 기체가 만족시키는, 변곡점에서 만족시켜야 되는 세 개의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세 개의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모든 판데어발스 기체는 반드시 이거를 만족시켜야 되고, 이게 뭐 변곡점이든 변곡점이 아니든 항상 만족시켜야 되죠. 당연히 변곡점에서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고, 변곡점의 정의는 어떠한 곡선을 Vm, 어떠한 곡선을 Y를
x에 대해서 여기서 x에 해당이 되는 게 몰 부피죠. xy에 해당이 되는 게 압력이고 x를 y에 대해서 한 번 미분했을 때 그리고 두 번 미분했을 때 모두 0이 되는 지점이 변곡점의 정의죠. 그래서 판데어발스 기체가 변곡점에 존재할 때는 이 세 가지 공식을 만족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얘를 연립을 합니다. 연립을 하게 되면은 그때의 온도, 압력, 부피, 변곡점에서의 온도, 압력, 부피를 갖다가 결정 지을 수가 있겠죠. 변곡점에서의 온도, 압력, 몰 부피를 결정 지을 수가 있어요. 이 변곡점에서의 온도를 임계온도, 변곡점에서의 압력을 임계압력, 그리고 변곡점에서의 몰 부피를 우리가 임계부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걸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결정 지은 값들이 요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반드시 외우라라고 강조하고 싶지는 않지만 시간 나면은 여러분들이 봐두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저거 유도하려고 그러면 혹시 필요할 수도 있는데 유도하려고 그러면 짜증나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한 번쯤 봐두면 되는 거고. 자, 이 ZC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판데어발스 기체의 압축 인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느 지점에서? 임계점에서. ZC죠. 임계점에서의 판데어발스 기체의 압축 인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압축인자의 정의가 PVM 오버 RT에 해당이 되죠. 그때 임계점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P 대신에 임계압력, 몰부피 대신에 임계부피, 그 다음에 온도 대신에 임계온도를 갖다 집어넣죠. 그러면은 판데어발스 기체의 임계점에서의 압축 인자값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된다? 8분의 3이라고 얘기하는 숫자가 나오더라. 하나 재밌는 게 뭐예요?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임계온도, 임계압력, 임계부피에는 A나 B 같은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매개 변수값이 들어가요. 근데 임계압축 임자에는 어떻게 된다? A, B가 없죠. 그래서 임계압축, 판데어발스 기체의 임계압축 인자값 8분의 3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체의 종류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밑에 환산인자라고 대응상태 원리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저건 뭐냐면 실제 기체의 압력이나 부피나 몰부피죠. 몰부피나 혹은 아니면은 온도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임계 온도의 몇 배에 해당되는지를 이제 환산을 해서 표현을 해줘요. 그것을 갖다가 임계 압력의 몇 배, 임계 몰부피의 몇 배, 임계 온도의 몇 배,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것을 갖다가 각각 환산 압력, 환산 부피, 환산 온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실제 기체의 압력을 PC로 나눠줘요. 그렇게 되면 실제 기체의 압력이 임계 압력의 몇 배에 해당되는지가 나오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환산 압력이다, reduced pressure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실제 기체의 몰 부피를 임계 몰 부피로 나눠줘요. 그러면 실제 기체의 현재 몰 부피가 임계 몰 부피, 판데어발스 기체에서 임계 몰 부피는 3B죠. 몇 배인지로 환산이 돼서 나와요. 그것을 갖다 환산 부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기체의 온도를 임계 온도로 나눠줘요. 그럼 현재의 온도가 임계 온도의 몇 배인지로 환산이 돼서 나오죠. 그것을 TR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임계 압력, 부피, 온도를 각각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면 P는 PR 곱하기 PC, 그 다음에 VM은 VR 곱하기 VC, 그 다음에 T는 TR 곱하기 TC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주어지는 요것들을 어디다 갖다 집어넣느냐? PVM, P는 이코르 VM 마이너스 B에 RT에다가 마이너스 A에다가 VM분의 1의 제곱에 각각 이것들을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요. 그 정리해서 얻어진 결과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식이에요. 이 공식의 의미는 뭐죠? 결론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임계
부피, 임계 온도, 임계 압력 사이에 어떠한 상태 방정식이 얻어져요. 판데어발스 기체에서의 임계 온도, 임계 압력, 임계 부피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상태 방정식이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죠. 환산 온도에서 판데어발스 기체에서 환산 부피, 환산 온도, 그 다음에 환산 압력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상태 방정식이 성립이 된다라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걸 여기다 갖다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얻어진 결과에서 보면은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원래 오리지널 형태의 판데어발스 상태 방정식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들어가 있는 매개 변수 AB 값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환산 온도와 환산 압력과 환산 부피를 사용해서 나타낸 상태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A와 B 같은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떠한 값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얻어진 상태 방정식은 어떻게 된다?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응 상태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 기체의 온도 압력 대신에 환산 온도, 환산 부피, 환산 압력을 사용을 했을 때는 기체의 종류에 의존하지 않는 일반적인 상태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응 상태의 원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대응 상태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상태 방정식이 있다는 것은 그냥 한번 봐두고 넘어가세요. 뭐 꼭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하여라라고까지 강조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 번쯤은 봐두고 가세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는 봐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는 언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모. 자, 이 정도로 봐두시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예, 기체는 여기까지만 봐두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연력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갖다가 해보도록 하죠. 자, 연력학 제1법칙이죠. 연력학 제1법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du는 이퀄 dq 플러스 dw 혹은 아니면 거시적인 변화량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델타 U는 Q 플러스 W다라고 표현이 되는 게 연력학 제1법칙의 거시적인 표현이죠. 이건 미시적인 표현, 이건 거시적인 표현 이렇게 되죠. 이때 결국은 내용은 뭐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1과 열의 합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위치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더해준 것.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개의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개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총량을 얘기를 하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개의 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즉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토탈 에너지죠. 토탈 에너지의 변화량은 무엇과 똑같다? 개의 1의 양과 열의 양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1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 방향성을 갖고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 그걸 1이라고 얘기를 하고 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방향성이 없는 상태에서 전달되는 에너지의 변화를,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을 열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한마디로 연력학 제1법칙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방향성을 갖고 전달되는 규칙적인 에너지의 변화량과 방향성이 없이 전달되는 무질서한 에너지의 전달량을 다 합쳐주게 되면 에너지의 변화의 총량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연력학 제1법칙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에너지가 전달이 될 때 방향성을 갖고 전달되든지 방향성을 갖지 않고 전달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중 방향성을 가지고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이 1, 방향성이 없이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이 열이죠. 그래서 방향성을 갖고 전달되는 에너지의 변화량과 방향성이 없이 전달되는 에너지의 변화량을 더해주게 되면 개의 에너지의 변화량의 총량과 1:1 대응관계를 갖는다. 뭐 너무나도 타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법칙. 그것을 제1법칙이라고,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1과 열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표현을 해준다면은 이제 이거를 갖다 공식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1이 그리고 열이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마이너스 P2x dV로 주어집니다. 여기서 P2x는 외부 압력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고 이 공식은 팽창, 수축, 즉
부피가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모든 경우에 다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일반 공식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는 팽창할 때는 P2X고 수축일 때는 P2는 아니냐라고 내부 압력 아니냐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팽창이든 수축이든 모든 경우에 dW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 자, 그 다음에 dQ는 일반적으로 압력이 일정하냐 부피가 일정하냐에 따라서 좀 식이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열 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리 표현을 하죠. 일정 압력 조건에서의 그 열 용량을 갖다가 일정 압력 열 용량 그리고 몰당 열 용량을 일정 압력 몰 열 용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일정 부피 조건에서의 열 용량은 그 일정 부피 열 용량 그리고 다시 몰당으로 환산하면 일정 부피 몰 열 용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각각 일정 압력 조건에서 dQ는 N, CP, CP, M, DT. 그 다음에 일정 부피 조건에서의 출입하는 열량은 N, CVM, DT.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N은 기체의 몰수를 얘기하고 CPM은 일정 압력 조건에서 측정된 몰 연용량을 얘기를 합니다. CVM은 일정 부피 조건에서 측정된 몰 연용량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CPM과 몰수를 곱해주게 되면 그걸 CP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CPDT, CVD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일과 열에 대한 일반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과 열에 대한 일반식을 갖다가 이제 개별적인 조건에서 적용을 해봅시다. 지금 저기에 보면 먼저 일에 대해서 먼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등압, 가역, 등압 비가역이죠. 등압, 비가역, 팽창 혹은 수축. 일대의 2를 갖다가 먼저 한번 보자. 여기 써있죠. 팽창. 팽창은 부피가 늘어나는 거니까 델타 V가 0보다 큰 거고 수축은 델타 V가 음수인 경우죠. 자, 이때 여기서 등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력학에서 뭐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의 값이 변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만 예외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은 P2X입니다. 얘만 그래요. 다른 경우에 있어서 등부피 조건이다, 등온 조건이다, 등압 조건이다. 이거 이외의 나머지 경우에 있어서는 뭐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개의 압력, 개의 온도, 개의 부피 같은 것이 일정한 걸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만은 이 등압은 외부의 압력이 일정한 겁니다. 이 경우에 개의 압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 등압, 비가역, 팽창, 수축인 경우에 있어서 일의 양을 갖다가 비교를 갖다가 해봅시다. W는 일의 거시적인 변화량이죠. dW, 일의 미시적인 변화량이죠. 수학적으로 미시적인 변화를 적분을 하면 거시적인 변화량이 나오죠. 자, 그때 dW는 뭐라고 얘기했었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항상 가역이든 비가역이든 그 다음에 팽창이든 수축이든 상관없이 dW는 마이너스 P2X dV로 일반적으로 정의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때 P2X가 일정하죠. 아까 얘기했었던 등압 조건이라는 얘기는 외부의 압력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P2X가 일정하면 마이너스 P2X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수이기 때문에 적분기호 바깥으로 나가죠. 부피의 미소 변화량을 거시적인 적분을 해줘요. 이거면 부피의 거시적인 변화량이, 그러니까 부피의 미소 변화량을 적분을 해요.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게 뭐죠? 거시적인 변화량이죠. V1서부터 V2까지 적분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V2-V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얻어지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등압, 비가역, 팽창 혹은 수축에서의 일의 양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온, 가역, 팽창일. 여기서의 등온은 앞서서도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이것을 제외한 모든 연력학적인 표현에서 앞에 나와 있는 말들은 전부 개에 관련된 얘기라고 얘기했었죠. 개의 온도가 일정하다. 그 경우에 가역적인 팽창을 했을 때 일을 갖다가 얘기를 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W는 이코르 인테그랄 dW가 되고 dW는 마이너스 P2X dV가 되죠.
가역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가 등원 가역 팽창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가역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개와 주위가 서로 그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변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경우에 있어서 외부의 압력은 무엇과 같다? 개의 압력과 같다. 자, 가역적인 조건이 얻어지려면 외부의 압력하고 개의 압력이 같은 상태에서 균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팽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Pex를 P개로 표현할 수가 있고 보통 개의 압력, 개의 부피, 개의 온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를 아래첨자를 안 쓰죠. 그래서 그냥 보통 P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PdV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외부의 압력이었어요. 근데 가역적인 조건에서는 외부의 압력과 개의 압력이 똑같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 대신에 개의 압력을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내가 이거를 적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이 V의 함수인 경우에만 적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용을 해서 이상기체라고 가정을 하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용을 하면 P는 V분의 nRT. 그래서 압력 P가 V에 대한 함수로 주어지죠. 마이너스 인테그랄 V분의 nRT의 dV.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게 뭐죠? 등원 과정이죠. 등원 과정이니까 nRT 전체가 다 상수예요. 그러면은 적분기호 바깥으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nRT 인테그랄 V분의 1의 dV. V1서부터 V2까지. V분의 1을 적분하면 뭐가 나오죠? ln이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nRT ln V2 오버 V1 이렇게 나오죠. 자, 당연히 여기서 얻어진 이 두 가지 식은 여러분들이 모두 암기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은 CP, CV 이상기체입니다. 이상기체에서의 일정 부피 몰 연용량, 일정 압력 몰 연용량 사이의 상호관계가 나오죠. 자,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 있죠.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du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죠? dqv로 표현이 되고 이것이 ncv dt로 표현이 되죠. 그 다음에 dh는 어떻게 돼요? dqp로 표현이 되고 이건 ncp dt로 표현이 되죠. 정확히 얘기하면 vm dt 그 다음에 cpm dt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의 변화량이 오로지 온도에 대한 변수만으로 표현이 되고 각각 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H는 정의가 뭐죠? U 플러스 PV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봅시다. DH라고 얘기하는 것은 DU 플러스 PV에 해당이 되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DU 플러스 DPV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런데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DU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NCVM DT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NCVM DT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PV가 뭐죠? nRT죠. 자, 근데 nR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체의 몰수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상수 취급을 할 수가 있죠. n이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수 취급을 하니까 바깥으로 나오죠. 그래서 nVm dt 플러스 nr dt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것이 무엇과 같다라고요? ncpm dt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까 이상기체에서의 엔탈피의 변화량은 이것과 같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 이코르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좌우 양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죠. ncpm dt는 이코르 ncvm dt 그 다음에 플러스 nr dt에서 dt, dt, dt 공통이니까 지워버리죠. 그러면은 그리고 좌우 양변에 n 공통이죠. 지워버리죠. 그러면 cpm은 어떻게 된다? cvm에다가 플러스 r이다. 그래서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 압력 몰 연용량과 일정 부피 몰 연용량 사이에 딱 얼마만큼의 차이가 생긴다? R만큼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상기체에서 CPM과 CVM은 얼마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정리해 놓은 게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단원자 이상기체, 예를 들어서 단원자 이상기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헬륨, 네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상기체로 취급을 했을 때를 얘기를 하죠. 그런 경우에 CVM은 2분의 3, CPM은 2분의 5R. 근데 사실은 이거 정규 수업 시간에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까지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건 지금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요약 정리를 하는 거니까 이것까지 길게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형 다원자 분자. 다원자인데 2원자 이상인데 선형이야. 뭐가 있어요? 뭐 당연히 N2, O2, CO 뭐 이런 애들 다 선형이죠.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CPM 같은 경우는 2분의 7R, CVM은 그거보다 R만큼 작아야 되죠. 2분의 5R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비선형 다원자, 2원자 이상이면서 분자의 형태가 비선형인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될까? O3, 그 다음에 O3, 뭐 NO2, 뭐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꺾여 있는 형태를 갖고 있는 녀석들, 뭐 NH3, 뭐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CVM이 3R, CPM이 그거보다 R만큼 커서 4R, 이런 식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시험 문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연력학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들이 단열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 단열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단열에서는 단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DQ가 제로죠. 그래서 단열에 관련된 문제를 갖다 풀 때 포인트가 되는 거, 요거 하나를 갖다 살펴두시면 돼요. 뭐냐면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하면 DU는 DQ 플러스 DW인데 단열 과정인 경우에 있어서는 열이 출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DQ가 제로가 되고, 따라서 이게 DW가 돼요. 한마디로 모든 단열 과정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일의 변화량이, 일의 양이 1대1 대응 관계를 가져요. 이게 단열에서의 모든 논의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때 DW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마이너스 PEX DV로 표현이 되고, DU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NCVM DT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단열 과정에서는 이 둘이 이퀄 관계를 다시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NCVM DT는 이퀄로 마이너스 PEX DV 이런 식으로 이퀄 관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열에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관계, 그리고 그로부터 얻어지는 이 관계가 단열에서 항상 성립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모든 단열 문제를 풀 때의 첫 스타트 포인트, 논리를 전개할 때 제일 첫 번째 포인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것과 그리고 이것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열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올 때는 이거 혹은 그로부터 파생된 이거로부터 모든 문제의 그 실마리가 잡혀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가역 단열 과정에서 우리가, 자, 여기도 이것도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단열 과정이 아니라 가역 단열 과정이라는 사실을 일단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는 뭐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냐? 우리가 등온 과정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PV의 곱이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단열 과정에서는 PV의 곱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겠어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필요한 게, 등온 과정에서는 PV의 곱이 일정하지만 단열 과정에서는 PV의 곱이 일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단열 과정에서는 뭐가 일정한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것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에요. 자, PV는 이퀄로 이상기체에서 nRT죠. 등온 과정에서는 T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PV의 곱도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열 과정에서는 단열 압축을 하게 되면은 온도가 상승을 하고,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은 온도가 일반적으로 감소를 하죠. 온도 자체가, 단열 팽창 수축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 온도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PV의 곱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단열 과정에서는 무엇이 일정한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것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모든 단열 과정은 그게 가역 과정이든 비가역 과정이든 du는 이코르 dw이고 이때 du는 어떻게 된다? ncvm dt로 표현이 되고 dw는 마이너스 pex dv가 된다.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ncvm dt는 이코르 마이너스 pex dv로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단열 과정인 경우에 있어서는 항상 이들 관계가 성립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가역이란 조건을 갖다가 집어넣어요. 가역이란 조건을 집어넣으면 P가 뭐가 되죠? 개의 압력이 되죠. 가역 조건 하에서 외부의 압력은 항상 개의 압력과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팽창 수축을 하죠. 따라서 가역 조건 하에서 PEX는 개의 압력인 P와 동일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녀석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용을 시키면 P는 어떻게 돼요? V분의 nRT로 표현이 되겠죠. 자,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엔 dt가 있고 이쪽엔 dv가 있으니까 t는 t끼리, v는 v끼리 몰아주면 되겠죠. 이때 n은 지워버립시다. 좌우 양변에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t cvm의 dt는 이코르 마이너스 v분의 r dv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좌우 양변을 동시에 적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T1에서부터 T2까지, 이 녀석은 V1에서 V2까지. 자, 이상기체에서의 일정 압력 몰 연료량과 일정 부피 몰 연료량, 이런 애들은 상수죠. 온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래서 바깥으로 빼낼 수 있고. 그럼 CVM은 이코르 CVM ln T2 오버 T1. T분의 1을 적분한 거니까 ln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도 여기 마이너스 R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 부분은 상수죠. 기체 상수니까 바깥으로 빼주고 V분의 1을 V1에서부터 V2까지 적분을 하니까 ln V2 오버 V1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아까 R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뭐라고 얘기했었죠? CPM에서 CVM을 빼주게 되면 그 차이값에 해당이 되는 것은 항상 무엇으로 표현이 된다? R로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좌우 양변을 우리가 CVM으로 나눠줍시다. 그러면 CVM, CPM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ln V2 오버 V1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고,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1 마이너스 CVM분의 CPM, 그 다음에 ln V2 오버 V1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CPM을 CVM으로 나눠줘요. 이것을 여기서는 감마라고 정의를 해봅시다. CPM과 CVM 사이의 비율이죠. 당연히 감마는 1보다 큽니다. 항상 CPM은 CVM보다 R만큼 크죠. 그래서 비선형 다원자 분자인 경우엔 요게 3R, 요게 4R, 그러니까 이게 3분의 4가 되는 거고, 선형 다원자 분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2분의 5R, 이게 2분의 7R이니까 5분의 7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원자 이상기체 같은 경우는 이게 2분의 3R, 이게 2분의 5R이 되니까 3분의 5가 되겠죠. 어쨌든 기체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감마는 1보다 커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좌우 양변을 이렇게 ln T2 오버 T1, 좌우 양변을 CVM으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ln T2 오버 T1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요거를 감마라고 해서 정리를 하면은 ln T2 오버 T1은 이코르 1 마이너스 감마 하고 난 다음에 ln V2 오버 V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건 어떻게 될 수 있죠?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ln V1분의 V2의 감마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얘하고 얘하고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T1분의 T2는 이코르 V1분의 V2에다가 감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갖다가 그래서 지금
쏘리.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감마죠. 1 마이너스 감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1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되고, 자, 요거 요 안에 ln 쪽에 분모와 분자를 뒤집읍시다. v1분의 v2 대신에 v2분의 v1으로 합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감마 마이너스 1승이 되죠. v1분의 v2의 1 마이너스 감마에서 v2분의 v1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이 되죠. 그 상태에서 얘하고 얘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t1분의 t2는 v2분의 v1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이 되고,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t2 v2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은 t1 v1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이 되죠. 한마디로 tv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이 어떻다? 일정하다. 그래서 가역 단열 과정인 경우에 있어서는 tv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이 일정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를 해줄 거냐면 t2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용시키면 nr분의 그 p2 v2다 이런 식이 되겠죠. and t1은 어떻게 돼요? 역시 nr분의 p1 v1이 되겠죠. 그래서 t2에다가 요거를 t1에다가 요거를 대입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nr에다가 p2 v2의 감마승 equal nr에다가 p1 v1의 감마승 이렇게 되죠. nr, lr 지워버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결론이 뭐죠? p1 v1의 감마승은 p2 v2의 감마승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pv의 감마승이 일정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것이 좀 성립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역 단열 과정에서 pv의 감마승이 일정하다. 그 다음에 tv의 감마 마이너스 1승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공식들은, 이 페이지에 나오는 공식들은 연력학에서 어떠한 공식을 유도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공식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완전 미분의 특징. 이 녀석은 이 완전 미분이라고 얘기하는 거, 토탈 디퍼렌셜, 전미분이라고 얘기하는 거, 혹은 완전 미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태함수에만 적용이 돼요. 경로함수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태함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연력학에서 보면 경로함수가 1과 열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1과 열을 제외한 나머지 함수들, 예를 들어서 온도압력, 부피,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엔탈피, 내부 에너지, 헤르몰츠 자유 에너지, 깁스 자유 에너지, 엔트로피, 기타 등등 이 모든 상태 함수들은 이 완전 미분의 특성을 만족시킨다라는 얘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어떤 의미의 상태 함수가 있어요. 이게 엔탈피일 수도 있고, 엔트로피일 수도 있고, 내부 에너지일 수도 있고, 뭐 각종 깁스 자유 에너지나 그 다음에 헤르몰츠 자유 에너지일 수도 있겠죠. 그 상태 함수를 어떠한 두 개의 변수의 함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지금 내가 상태 함수의 변화량을 갖다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f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그럼 뭐가 나와요? x의 변화량에 대한 x의 변화로부터 발생이 되는 f의 변화율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dx를 곱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x가 변했을 때 f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셜 f 오버 파셜 y, 이건 뭐예요? y가 변할 때 f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 변화율이죠. 여기다 y의 변화량을 곱해요. 그럼 이거 전체는 무슨 의미를 갖죠? y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f의 변화량을 얘기를 하죠. 이 부분은 뭐냐? x의 변화로부터 유발되는 f의 변화량, 요거는 y의 변화로부터 유발되는 f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x가 변할 때 그로부터 발생되는 f의 변화량, 그 다음에 y가 변할 때 그로부터 발생이 되는 f의 변화량을 구해서 더하게 되면 f의 전체 변화량이 된다라는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게 이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태함수인 경우에만 성립이 되고 경로함수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계수를 파셜 f 오버 파셜 x를 내가 이제 다시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줘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요거 앞에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거를
이번에는 얘를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요. 그러면은 요게 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요렇게 나오죠. 요거하고 요거 보면 분모가 달려져. 요건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나중에 y에 대해서 미분을 했다는 얘기고, 요거는 y에 대해서 미분하고 나중에 x에 대해서 미분을 했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상태함수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미분 순서를 바꾸더라도, 미분 순서를 바꾼다는 얘기는 수학적으로 경로를 변형시켰다는 얘기죠. 그 최종적인 결과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태함수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예요. 따라서 어떠하다? 얘하고 얘는 서로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태함수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를 항상 만족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엔탈피, 엔트로피, 내부 에너지, 깁스 자유 에너지, 헤르몰츠 자유 에너지, 뭐 이런 애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변화량에 대한 공식을 항상 만족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 체인 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태함수인 경우에 항상 만족하고 있는 기본 변화량에 대한 기본 공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서는 이걸 제가 제대로 유도를 다 해줬었는데, 지금은 뭐 요약 강의니까 이걸 다 유도하기에는 좀 그렇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맡깁니다.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거는 어떻게 유도가 돼 있는지를 갖다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적인 결과를 갖다가 암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들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지금 특히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고 위로 올리죠. x를 z에 대해서 미분하고 다시 위로 올리죠. z를 y에 대해서 미분했다. 이거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게 체인 룰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이름의 원인이 됐었던 게 이 공식이에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이게 1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x를 z에 대해서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데, 여기서는 누구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죠? z를 일정하게 유지하죠. 우리가 미분기호에서 아래 첨자로 나와 있는 게 일정하게 유지하는 어떠한 값을 갖다가 상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은 f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줘요. 근데 뭐가 달라요? 여기서는 z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줬고, 여기서는 y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줬죠. x, z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 하나가 뭐예요? y죠. 근데 바로 여기서는 f를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할 때 그 y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봐주시고, 그 다음서부터는 f를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는 y를 일정하게 유지시킨 상태에서 x를 편미분해줬죠. 이번엔 반대로 뒤집어요. x를 일정하게 유지시킨 상태에서 y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y를 올리고 x를 내리고 z를 일정하게 유지해주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공식의 형태를 갖다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미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y의 미소 변화량을 x의 미소 변화량에 대해서 나눠줬다. 이게 기본적으로 분수와 같은 특성을 가져요. 그러면 여기에서처럼 x와 y, 분모와 분자를 뒤집어주면 어떻게 된다? 역수 형태가 된다. 이런 것들이 체인 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공식 자체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몇 가지 공식들이 나와요. 자, 일단 지금 여기에 보면 내부 에너지나 엔탈피 같은 것의 변화량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이건 이상기체가 아닙니다. 실제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du. 자, u는 아까 뭐라고 얘기하죠? 상태함수니까 이거를 갖다가 전미분, 완전 미분을 갖다가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파샬 u 오버 파샬 v의 dv. 그 다음에 플러스 파샬 u 오버 파샬 t의 dt.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죠. 자, 당연히 v에 대해서 편미분할 때 t는 일정한 것으로 가정을 해줘야 되고, u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할 때 또 다른 변수 하나인 v는 일정한 것으로 가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중에서 이거 일정 부피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의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이게 정의가 뭐죠? 바로 CV의 정의죠. 그래서 이건 CV dt. 그 다음에 이 부분 일정 온도 조건에서 부피를 변화시켰을 때 그것이 내부 에너지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파이T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를 내부 압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을 갖다가 파이 t라고 표현해서 정리를 하면 파이 t dv 플러스 cv dt는 du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해준 거죠. 자, 이때 실제 기체가 아닌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파이 t가 내부 압력이 제로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제로가 되면서 cv dt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이상기체는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오로지 뭐에만 의존한다? 온도에만 의존한다. 자, 왜 이상기체에서는 파이 t가 제로냐? 실제 기체에서는 왜 파이 t가 제로가 아니냐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자,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의 합이죠. 그런데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표현이 되죠. 그런데 이상기체에서의 내부 에너지 같은 경우, 단원자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표현이 되죠? 2분의 3 kT로 표현이 되죠. 이거를 몰당으로 환산을 하면 2km, 몰당 에너지죠. 2분의 3 RT로 표현이 되죠. 왜냐하면 K에다가 아보가드로 숫자를 곱한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기체상수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갖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는 오로지 뭐에만 의존한다? 온도에만 의존한다. 근데 이상기체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이퀄 내부 에너지고, 따라서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내부 에너지가 온도에만 의존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왜 실제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내부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 온도 이외에 부피나 이런 것에도 의존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게 포텐셜 에너지예요. 이게 입자 간의 거리입니다. 실제 기체는 뭐를 따르죠? 레나드 존스 포텐셜을 따르게 되죠. 보통의 실제 기체 같은 경우는 이쪽 어느 영역, 에너지 미니멈 포인트보다 조금 큰 어느 영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이때 부피가 팽창을 해요. 부피가 팽창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죠. 입자 간의 거리가 멀어지면 이 라인을 타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포텐셜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인 내부 에너지도 상승을 하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즉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처럼 부피의 변화가 내부 에너지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 기체는 이렇지만 이상기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이 포텐셜 에너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한마디로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0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팽창을 하던 수축을 하던 내부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변하지 않고, 따라서 내부 에너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제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0이 아니다. but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이 0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실제 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내부 압력이, 즉 부피 팽창에 따른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존재하고, 따라서 어떻게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다? 아까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du는 이코르 cv dt로 표현할 수 있고, cv는 n 곱하기 cvm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실제 기체는 이렇다. 그런데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파이 t가 제로이기 때문에 cvdt로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열팽창 계수의 정의예요. 일정 압력 조건에서 등압 열팽창 계수, 온도를 증가시키면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기체가 열팽창을 하죠.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의 변화율,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열팽창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자, 문제는 이 부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몰수의 비례 관계를 갖는 크기 함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내가 1리터짜리를 온도를 300K에서 600K로 증가시킬 때 1리터짜리가 부피가 2배가 1리터가
2리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같은 조건에서 이게 이제 300K에서 600K로 온도를 2배로 올리는 과정에서 1리터가 2리터로 변해요. 근데 내가 이거를 갖다가 10리터를 300K 10리터를 가지고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되죠? 600K에서는 이게 20리터가 되죠. 한마디로 이 일정 압력 조건에서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부피가 얼마나 변하느냐, 이거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부피 자체가 크기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크기 함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양에 상관없는 양에 상관없는 열팽창 계수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데요? 1리터당으로 환산을 해줘야 되죠. 단위 부피당으로 환산을 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크기 함수는 이게 크기 함수죠. 파샬 V 오버 파샬 T의 P, 일정 압력 조건에서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부피가 얼마나 변하느냐. 이게 일종의 크기 함수인데 그 크기 함수를 세기 함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양에 의존하지 않는 세기 함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V분의 1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얻어진 값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등압 열팽창 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정 압력 조건에서 어떤 기체 1리터짜리를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부피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 비율, 그것을 우리가 등압 열팽창 계수라고 정의를 하더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얘기를 일단 등압 열팽창 계수의 정의 자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등압 열팽창 계수의 정의하고 앞서서 배웠었던 이거 공식 두 개를 연결을 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재밌는 공식 하나를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내가 DU를 뭐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느냐? 일정 압력 조건에서 온도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거하고 착각하면 안 되죠. 내가 내부 에너지를 온도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줘요. 일정 압력 조건에서. 이건 뭐예요? CV의 정의에 해당이 되죠. 근데 지금 이 녀석은 일정 부피 조건이 아니라 일정 압력 조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좀 다른 거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저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파샬 T 오버 파샬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 U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이걸 집어넣을 거예요. 파이 T dV 플러스 CV dT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일정 압력 조건에 대해서 편미분을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파이 T에다가 V를 T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죠. 파샬 V 오버 파샬 T의 P 플러스 이것도 역시 DT를 DT에 대해서, 그래서 파샬 T 오버 파샬 T P에 이런 식으로 편미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T를 T에 대해서 편미분했으니까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이 T에다가 파샬 V 오버 파샬 T의 P 플러스 CV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요게 나와 있는데 요 부분을 한번 봅시다. 지금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요거하고 식이 똑같죠? 아까 열팽창 계수의 정의에 의하면 등압 열팽창 계수의 정의는 일정 압력 조건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의 변화율이다. 근데 이것은 크기 함수이기 때문에 세기 함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부피로 나눠줘서 단위 부피당으로 환산해 준 거, 그것이 열팽창 등압 열팽창 계수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므로 파샬 V 오버 파샬 T의 P라고 얘기하는 것은 알파 V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뭘로 바꿔줄 수 있다? 알파 V로. 그래서 파이 T에다가 알파 V 플러스 정리하면 알파 V 파이 T에다가 플러스 CV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얻어진 게 여기에 나온 거다. 그 다음에 여기서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만약에 이상기체인 경우, 이상기체는 어떤 특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었죠? 파이 T가 제로인 특성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CV가 돼요. 한마디로 파샬 U 오버 파샬 T의 P가 파샬 U 오버 파샬 T의 V하고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 이상기체인 경우에. 실제 기체는 같지 않죠.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이상기체인 경우에 이 둘이 같게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기체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 압력 조건이든 일정 온도 조건이든 상관없이 내부 에너지의 온도 의존성은 무엇과 같다? CV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여기에 주어져 있는 결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CP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CP란에 DH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는 H를
그 부피와 온도의 함수로 보는 게 아니라 P와 T의 함수로 봅니다. 어떠한 상태 함수를 어떠한 변수의 함수로 보는지는 내가 임의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PT의 함수로 보는 거예요. 이걸 어떤 걸 선택하느냐? 그것은 공식의 유도 목적에 따라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엔탈피를 온도와 압력의 함수로 임의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DH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DH 오바 파샬 P의 T의 DP 그 다음에 플러스 DH 오바 파샬 T의 P의 D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뭐예요? 전미분, 완전 미분이죠. 모든 상태 함수는 항상 전미분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따라서 엔탈피도 상태 함수니까 전미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이 부분, 이게 뭐예요? 일정 압력 조건에서 온도 변화를 시켰을 때 엔탈피가 얼마가 변하느냐. 이게 CP의 정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정의 하나가 나오는데 일정 온도 조건에서 압력을 변화시켰을 때 엔탈피가 얼마나 변하느냐. 압력 변화에 따른 엔탈피의 변화율이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줄 톰슨, 등온 줄 톰슨 계수라고 얘기를 해요. 등온 줄 톰슨 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등온 줄 톰슨 계수입니다. 그럼 이거 정리를 하면은 뮤T dp 플러스 cp dt에 해당이 되죠. 그게 여기에 얻어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줄 톰슨 계수와 등원 줄 톰슨 계수 사이에 상호관계가 나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줄 톰슨 계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정의가 뭐냐면 이게 이게 줄 톰슨 계수의 정의예요. 한마디로 등 엔탈피 조건에서 압력의 변화가 온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즉 가압을 했을 때 온도가 올라가느냐 감소하느냐.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뭐다? 줄 톰슨 계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등원 줄 톰슨 계수하고 일반 줄 톰슨 계수 사이의 상호관계는 체인 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어떤 식으로? 파샬 H 오바 파샬 P의 T. 이게 줄 톰슨 계수죠. 여기다 체인 룰을 적용시키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죠? 파샬 P 오바 파샬 T. 요게 여기로 오죠. 요게 여기로 오죠. 그리고 뭐가 일정하게 돼요? 요게 일정하죠. H.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가 위로 올라가죠. 파샬 T 오바, 그 다음에 얘가 일로 오죠. 파샬 H. 그 다음에 뭐가 일정하게 되죠? 요게 일정하게 되죠. 는 무엇과 같다? 마이너스 1과 같다. 그러므로 파샬 H 오바 파샬 T의 파샬 P의 T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해놓고 난 다음에 얘들을 이항을 시키면 파샬 P 오바 파샬 T의 H. 그 다음에 얘를 이항을 시키면 파샬 T 오바 파샬 H의 P 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갖다가 정리를 해요. 지금 이걸 위로 올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 분자가 뒤집어진다라고 얘기했었죠. 체인룰에서. 그럼 이걸 위로 올려주면 파샬 T 오바 파샬 P의 H. 이걸 위로 올려주면 파샬 H 오바 파샬 T의 P가 되죠.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줄 톰슨 계수.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CP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뮤 CP 이런 식이 나오죠.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여기에 나오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등온 압축률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온도를 일정하게 한 상태에서 기체에다가 압력을 증가시키면 부피가 축소하죠. 그 비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얘가 얘기했을 것처럼 V는 몰수에 비례하는 크기 함수이기 때문에 이걸 세기 성질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단위 부피당으로 환산해줘야 되죠. 그래서 앞에다가 V분의 1로 나눠준 것. 그것을 등온 압축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러한 그 데이터가 나왔을 때 얘를 양수로 만들기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앞에다가 마이너스 5를 붙여준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압력을 증가시켜주면 일반적으로 부피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따라서 파샬 V 오버 파샬 P의 T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음수값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양수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단위 부피당으로 환산해주기 위해서 세기 함수인 단위 부피당으로 환산해주기 위해서 V로 나눠줘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시간이 좀 지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하다가 집중력이 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뒤에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합시다. 잠깐만 쉽시다.